전생의 동료들과 개발했던 기술을 사용합니다. 마법 입자의 충돌에서 아스타는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마법을 사용하지만 마법이나 무술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마법 속성의 기술적 응용입니다. 아스타가 기술 준비를 마치자 그는 엑스터가 아주 가까이 다가오도록 내버려 둔 후 그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관중들의 눈을 멀게 할 정도의 거대한 충격파를 남기고 결계마저 파괴합니다. 모두가 방금 아스타에게서 본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습니다. 갑자기 엑스터가 땅에 쓰러져 기절합니다. 막강한 엑스터가 단 한 방의 주먹에 쓰러졌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에 빠집니다. 아스타는 기세를 타기 위해 진짜 전사처럼 손을 들어 올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를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스타가 싸움을 다루는 방식을 보고 그가 정말 마법사가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데미안도 싸움에서 이긴 것에 흥분하고 아스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줍니다. 아까부터 멀리서 지켜보던 그 남자는 아스타를 쳐다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바로 그때 선생님 중 한 분이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그는 학생들이 학교 첫날부터 벌써 싸우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묻기 시작하지만 학생들은 싸움을 즐겼기 때문에 아무도 고자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아스타는 이미 그 자리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데미안이 그의 사이코패스 같은 행동으로 모든 것을 망칩니다. 그는 소리를 질러 선생님의 주의를 끌고 자신과 아스타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자 아스타는 실망과 좌절감에 눈을 감습니다. 한편 거구의 엑스터는 바닥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두 소녀는 교무실로 불려가 싸운 것에 대해 꾸중을 듣습니다. 하지만 데미안이 순순히 싸움을 자백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눈 감아줍니다. 게다가 엑스터를 검사한 결과 그다지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홀로 돌아가고 운 좋게도 입학식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홀을 걸어갈 때 모두가 그들의 최근 소동 때문에 그들을 쳐다봅니다. 그들은 아스타가 허약해 보이는데도 무술가를 이겼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아스타가 기운을 다스리는 동안 데미안은 마치 유명인사라도 된 듯 학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스타는 원치 않는 관심을 끌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데미안이 제발 멍청이처럼 손 흔드는 것을 멈추기를 바랐다. 강당을 둘러본 후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자리를 찾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키가 작고 흰머리의 노인인 학장이 학생들에게 연설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다. 몇 분이 지나도 학장은 전혀 지친 기색 없이 연설을 이어갔고 아스타는 이에 감명받았다. 반면에 데미안은 사방에 침을 흘리며 잠들어 있었다. 아스타는 녀석이 침으로 온 사방을 뒤덮기 전에 억지로 일으켜 세워야 했다. 학장이 막 연설에 몰입하려던 참에 누군가 다가와 중요한 일이 생겨 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무시하고 싶었지만 무슨 일인지 듣자 연설을 끝내고 다른 사람에게 연단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밝은 머리의 여인이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고 그녀의 외침은 모두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깊이 잠들어 있던 데미안마저 그 여자의 우레와 같은 목소리에 잠에 섰겠다. 그 여인은 자신을 자이라라고 소개하고 학장이 멈춘 부분부터 자신이 이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자이라는 신입생 선서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그녀가 처음으로 호명한 사람은 마법학부 대표 달리아드 데나이였다. 몇몇 학생들은 데나이 가문이 입학시험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실력이 충분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본 것이라 믿었고 다른 이들은 가문에서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실력이 부족할 리가 없다며 그녀를 옹호했다. 반면에 아스타는 달리아가 진짜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었다. 데나이 가문은 데클란 가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유명한 가문이었다. 달리아는 언제나 2위에 머무는 데나이 가문의 미래를 대표하는 마법사로 성장했다. 아스타는 그녀에게서 약간의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녀가 꽤 유능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아구라고 불렀다. 아스타는 이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달리아가 바로 그 해에 입학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다. 달리아가 무대에 오르자 자이라는 무술학부 대표포를 호명했다. 다른 이름이 호명되지 않자 아스타는 그 녀석이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아스타는 그 녀석 역시 명문가 출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이 선서를 마치자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자이라는 수업을 가르칠 교수들을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교수들에게 한 명씩 앞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 달리아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아스타가 앉아있는 곳을 똑바로 쳐다보자 아스타는 그 소녀가 자신과 눈을 마주치는 것 같아 깜짝 놀랐다.
갑자기 달리아는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결국 스스로 망신을 당했다. 바로 그때 마법학 원론의 파룬 교수가 무대의 모습을 드러냈다. 아스타는 그가 왠지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식이 끝난 후 자이라는 학생들에게 출석 번호에 따라 배정된 기숙사로 가라고 말했다. 데미안이 마침내 깨어나자 아스타는 그에게 장난을 치기로 하고 자다가 걸려서 퇴학당했다고 말했다. 데미안은 이 말을 듣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아스타는 데미안이 그렇게 소리 지를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숙사로 향하며 그에게 장난을 친 것을 거의 후회했다. 마침내 기숙사 방에 도착한 그는 방이 얼마나 멋진지에 감탄했다. 방 한 구석에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생활용품들이 놓여 있었다. 그가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룸메이트인 폴이 방에 나타났다. 아스타는 폴이 마치 아무 것에도 관심 없는 듯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폴은 입을 열어 자신은 친구를 사귈 생각이 없으니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아스타에게 말했다. 폴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아스타가 무엇을 하든 그의 일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사실 그는 자기소개가 끝나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기를 바랐고 누구에게도 겁먹지 않는 아스타는 폴과 눈싸움을 벌였다. 아스타가 침묵을 지키자 이는 폴을 자극했고 그는 왜 아스타가 대답하지 않는지 다그쳤다. 속으로 아스타는 수석으로 입학했다고 하니 폴이 얼마나 능숙할지 생각하고 있었다. 아스타는 그를 시험해보기로 하고 그의 반응을 보기 위해 거짓으로 돌진했다. 폴은 즉시 검을 잡았고 아스타는 그의 자세가 꽤 좋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게다가 그의 검의 위치 또한 그가 뭘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바로 그때 아스타는 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데미안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스타는 방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폴에게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고 말했다. 서로의 일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으니 아스타는 자정이 넘으면 노래를 부를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폴을 놀렸다. 폴을 화나게 하고 혼란스럽게 남겨둔 채 아스타는 방 밖으로 나갔다. 아스타는 데미안을 만났고 데미안은 신이 나서 그의 룸메이트가 누구인지 물었다. 아스타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데미안은 충격을 받았다. 데미안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고 볼거리가 많으니 아카데미를 둘러보자고 제안했다. 데미안은 첫날에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아카데미는 광대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머무는 동안 길을 잃지 않도록 구조에 익숙해지라는 조언을 받았다. 힘들게 들리지만 아스타 역시 마음에 둔 것이 있었기에 기꺼이 응했다. 아스타는 아카데미에 해결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싶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아카데미를 활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곧 호수를 발견했고 데미안은 언제나처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스타는 데미안이 항상 빌어먹을 아기처럼 굴어서 렌시가 그에게 붙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불평을 듣는 것에 지친 아스타는 데미안에게 영지에 호수가 없으니 가족에게 하나 만들어달라고 말하라고 했다. 아스타는 땅을 파고 물을 붓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데미안은 그 생각에 흥미를 느끼며 지금 보고 있는 호수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 달라고 가족에게 말할 것이라고 신나서 밝혔다. 호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생각하다가 그는 피, 땀, 눈물이라는 이름을 떠올렸다. 그들은 곧 멋진 동상을 발견했고 아스타는 데미안에게 가족에게 자신을 위한 동상도 만들어 달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아스타는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에 여러 아이디어를 채워넣었고 용의 비늘이 멋질 것이기 때문에 용 모양으로 만들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집에 돌아온 렌시는 정말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해했다. 꽤 오랫동안 걸은 후 아스타는 기숙사로 돌아가자고 제안했고 데미안은 동의했다. 구경하는 동안 아스타는 7명의 해결사를 세웠다. 그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해결사들까지 고려하여 총 10명으로 추산하기로 했다. 계산을 통해 그는 파룬의 연구실이 제2 마법관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재빨리 상황을 종합하여 해결사들이 파룬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데클라는 이미 웬지에게 협력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으므로 그 지역에 있는 파룬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아스타는 그들이 왜 파룬을 따라가지 않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들이 딱 맞춰 움직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스타는 해결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아스타는 두 해결사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자리 잡았다. 해결사 1이 이에게 본부에서 긴급 지령을 내렸으며 목표물의 소굴에 모이라고 말했다. 해결사 2가 목표가 주 목표인지 부 목표인지 묻자 1은 부 목표를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자정까지 부 목표에게 목적을 전달할 계획이다. 해결사 2는 웬지가 움직였으니 파룬이 그들의 목표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 해결사는 학교 교수들이 자신들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했다. 그러자 해결사는 데클란 본인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가 겁에 질리기 전에 화연막 켈러엔이 합류할 것이라고 이에게 알려주었다. 이는 켈러엔이 데클란의 마법사 군단 레드 주얼의 부단장이기 때문에
인해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작전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데클란이 임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동시에 임무 성공을 위해 희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결사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두 사람은 걱정했지만 자신들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리에서 벗어나 나머지 팀에 합류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스타는 그들의 모든 대화를 들었고 하필 켈러엔이 임무에 합류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아스타는 자신이 아직 해결사였을 때 켈러엔은 이미 전성기였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만한 풋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다. 데클란 가문이 블란도르 가문과의 전투에 생존을 걸었을 때 켈러엔은 무너져가는 가문에 충성을 다했으며 이는 그의 헌신 수준을 보여준다. 지금도 위험하지만 그는 블란도르 가문과의 전쟁 이후 전성기에 접어들었다. 그는 사실상 막을 수 없는 치명적인 화염을 사용하여 전쟁 마법사로서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켈러엔이 올 것이므로 아스타는 그를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켈러엔의 마법이 데클란의 화염술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했다. 위험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타는 보상이 위험을 능가한다고 믿었다. 아스타는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에 만족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남아있었는데 그것은 그들 모두가 찾고 있는 논문이 파룬이 아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해결사들이 여전히 파룬을 쫓고 있기에 그는 자신이 가진 논문이 가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로써 바로 그날 전달되는 논문이 가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후 기숙사에서 폴이 옷을 차려입는데 그가 바로 해결사 중 한 명이었음이 드러난다. 그는 아스타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그가 보고 있는 아스타는 인형에 불과했다. 파룬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해결사들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기에 그들의 존재를 감지한다. 그는 해결사들이 어째서 이리도 대담하게 아카데미에 들어왔는지 의아해한다. 바로 그때 자신에게 접근하는 해결사가 용병이며 놀랍게도 그가 폴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폴의 기운을 통해 쉽게 그를 알아보고 다음번엔 에테르의 특성을 더 다듬으라고 조언한다. 물론 그에게 다음이란 게 있다면 말이다. 폴이 그에게 봉투를 건네자 파룬은 마침내 배우가 왠지라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왠지가 지금 어떤 종류의 속임수를 어떤 다양한 계략을 쓰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문이 폭발하고 켈러엔이 사무실로 들어선다. 파룬은 침착했지만 폴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렸다. 켈러엔은 폴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그가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음을 직감한다. 켈러엔은 파룬에게 돌아서서 자신의 소문을 들었냐고 묻지만 파룬은 차갑게 아니라고 답한다. 마침내 파룬이 의자에서 일어나 켈러엔에게 본론을 말하라고 한다. 이 말에 켈러엔은 격분한다. 하지만 이성을 잃기 전에 그는 이런 푸대접은 처음이라고 인정한다. 켈러엔은 자신의 조건을 내걸기로 하고 첫 번째로 폴을 죽이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파룬에게는 팔 하나와 눈 하나만 남겨주겠다고 말한다. 켈러엔이 파룬에게 화염구를 쏘지만 그는 얼음의 힘으로 막아낸다. 이로 인해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파룬은 폴에게 지금은 학생이 아닌 용병으로 보고 있으니 제 목숨은 스스로 책임지라고 말한다. 폴은 문제없다는 듯 검을 뽑아 자신을 방어한다. 파룬은 데클란 해결사들이 암전 마법을 걸어 경보가 울리지 않는 것이며 이로 인해 자신이 폴과 함께 꼼짝없이 갇혔다는 것을 깨닫는다. 켈러엔은 탁자 위에 봉투를 발견하고 쓰레기 같은 블란도르 가문이 파룬에게 보낸 바로 그것 때문에 왔다고 밝힌다. 파룬이 봉투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므로 켈러엔은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한다. 그가 땅을 뒤흔드는 강력한 화염 마법을 펼치자 파룬은 켈러엔의 어떤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침착하게 얼음의 힘을 활성화한다. 바로 그때 다른 해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파룬은 마침내 건물을 거의 무너뜨릴 정도의 파괴적인 일격을 날리며 진심을 다하기로 한다. 한편 아스타는 멀리서 지켜보며 상황이 꽤 심각해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오랜만에 벌어진 싸움에 흥분한 아스타는 가면을 쓰며 지금은 아스타가 아닌 해결사 1호라고 말한다. 아스타는 주먹을 쥐고 달에게 기도하며 비록 자신이 가장 정의롭지는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훌륭한 해결사가 될 힘을 달라고 간청한다. 기도를 마친 그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건물, 즉 전장을 향해 도약한다. 반면 켈러엔은 건물 안에서 신나게 날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온 힘을 다했는데도 폴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놀라며 그를 칭찬한다. 속으로 폴은 왠지가 준 보호 부적이 아니었다면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것이 보호 부적인 줄도 몰랐고 가지고 있었던 것을 행운으로 여긴다. 파룬은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폴에게 비키라고 말하며 켈러엔의 화염 폭발에 맞서는 강력한 얼음 폭풍을 내뿜는다. 이어서 파룬은 폴의 어깨를 두드리며 지금까지 잘해줬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파룬은 폴의 검에 에테르를 주입하여 자신의 강력한 능력 중 하나를 선보이고 폴은 이에 충격받는다.
파룬이 계속해서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냐고 묻자 폴은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하겠다고 답한다. 폴은 이미 후퇴할 시점을 지났으며 버티지 못하면 확실히 죽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켈러에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협력에 감명받는다. 마법사와 호위병의 조합이야말로 그가 싸우고 싶었던 상대였기 때문이다. 켈러엔이 다시 화염구를 날리자 이번에는 폴의 검이 버티지 못한다. 폴이 벽에 처박히자 파룬은 폴이 전력에서 이탈했으니 정말로 진심을 다해야만 한다고 판단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만화의 양이 한정되어 있을 때 두 권이 있는 존재가 동시에 명령을 내리면 그들 사이에 지배권을 둘러싼 다툼이 시작된다. 파룬은 켈러엔이 자신의 공격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보고 싶어한다. 파룬이 결투를 신청했으니 켈러엔은 기꺼이 응해준다. 두 사람이 힘을 해방하여 서로를 공격하자 건물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건물이 무너지고 폴은 균형을 잃고 떨어진다. 떨어지면서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서로 맞서는 두 괴물뿐이었다. 폴은 바닥에 추락하며 자신의 실력으로는 상대도 안 되는데 애초에 왜 이 싸움에 끼어들었는지 자문한다. 한편 멀리 있던 해결사들은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파괴의 수준에 완전히 압도당한다.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끼어들었다간 짓뭉개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아스타가 뒤에서 나타나 그들을 처리하며 그들 사이에 공황을 일으킨다. 방해가 될 만한 해결사들을 처리한 후 아스타는 싸움 현장으로 향한다. 그의 등장은 두 사람의 주의를 끌었고 그들은 아스타가 과연 어느 편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눈부신 속도로 아스타는 켈러엔에게 다가가 목을 잡고 그가 죽을 자리에 도착했다고 말한다. 겁에 질린 켈러엔은 필사적으로 화염 폭발을 일으키지만 이로 인해 만화 역류를 겪게 된다. 켈러엔은 피를 토하고 놀랍게도 아스타는 다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이미 켈러엔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동시에 해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켈러에는 기회를 잡으려면 만화, 역류를 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켈러에는 포션을 꺼내 마시며 대체 아스타처럼 강한 자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의아해한다. 해결사들이 아스타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그는 쉽게 그들의 공격을 막고 반격으로 날려버린다. 켈러에는 이 광경을 보고 경악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는 아스타가 엄청난 정밀함과 극도의 효율성으로 움직이는 것에 감명받고 있음을 깨닫는다. 감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켈러에는 이미 격분하여 아스타를 죽이겠다고 선언한다. 그는 분노에 차 여러 개의 마법진을 만들어 그곳에서 훨씬 더 강력한 화염 폭발을 일으키려 한다. 그 화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켈러엔이 자기 부하들까지 태워버리는 것을 보고 아스타는 완전히 경악한다. 마지막 공격에 이은 짙은 연기 속에서 켈러엔은 아스타를 잡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일부 동료들이 공격에 휘말린 것을 알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과정에서 누가 죽든 상관없이 임무 완수에만 집중하고 있다. 몇 초간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그는 아스타가 죽었다고 단정한다. 그는 자신이 괜히 과민 반응했다고 믿으며 미소 짓기 시작한다. 그는 다른 해결사들과 힘을 합치면 파룬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멀리서 마지막 공격에 최선을 다했냐고 묻는 아스타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의 피가 차갑게 식는다. 아스타는 켈러엔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부하 몇 명을 희생시킬 것이라고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고 말한다. 위에서 아스타는 그에게 마법진을 겨누며 그의 행동 때문에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스타가 마나탄을 발사하자 피할 방법이 없는 켈러엔은 공격이 자신에게 똑바로 날아오는 것을 지켜본다. 마나탄은 켈러엔의 머리에 정통으로 명중하여 대구경 총알처럼 그의 머리를 꿰뚫는다. 켈러엔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후 아스타는 극악계 인상적이었다고 인정한다. 다른 마법사였다면 첫 기습에 죽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켈러엔의 공격이 여전히 치명적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공격은 사실상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고백한다. 아스타는 만약 켈러엔이 해결사들과 팀을 이뤄 소모전을 벌였다면 자신이 분명히 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점점 더 치명적인 기술을 구사하지만 아스타의 만화 보유량은 아주 적어서 결코 인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아스타는 켈러엔의 시체로 다가가 뒤지기 시작한다. 운 좋게도 그는 찾고 있던 그의 마도서를 발견한다. 대부분의 전투 마법사들은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마도서를 직접 가지고 다닌다. 비록 공간 주머니에 주인 인식 마법이 내장되어 있지만 아스타는 나중에 그 마법을 풀 방법을 알아낼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는다. 바로 그때 파룬이 나타나자 아스타는 파티에 늦었다고 말한다. 파룬은 남은 잔챙이들을 처리하고 있었다고 밝힌다. 파룬이 아스타에게 자신을 노리는 자들 중 하나냐고 묻자 아스타는 방금 데클란의 부하를 죽였으니 머리를 좀 써보라고 쏘아붙이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 말을 듣고 파룬은 왠지가 아스타를 보냈다는 것을 알아채고 마침내 경계를 푼다. 하지만 파룬은 왜 폴이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왠지가 연구를 2개의 논문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2명의 사절이 필요했던 것인지 궁금해한다. 아스타는 폴이 가진 것은 가짜일지도 모른다고 언급한다. 그는 왠지가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 데클란의 부하들을 끌어내기 위해 그랬다고 믿는다. 아스타는 왠지가 이 지역의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데클란의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속으로 아스타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암전 마법이 사용되었지만 싸움이 너무 격렬했기에 황실 기사단이 나타났어야 했다. 이것은 단 한 가지, 기사단 역시 데클란에게 매수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이다. 파룬이 아스타에게 당신이 그 전달자냐고 묻자 아스타는 논문을 꺼내 그에게 건네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그것을 챙긴 후 파룬은 아스타에게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냐고 묻고 아스타는 자신이 바보가 아니니 당연히 안다고 답한다. 파룬이 경계하며 서 있자 아스타는 그와 싸우는 것도 상관없지만 그 결정이 자신의 생사를 가를 것이니 신중히 생각하라고 충고한다. 파룬은 아스타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동의하며 그에게 보답으로 원하는 것이 있냐고 묻는다. 아스타가 의아해하자 파룬은 옌지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만 믿는다고 설명한다. 자신도 옌지와 비슷하기에 보답으로 무언가를 줘야만 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파룬은 생각한다. 아스타는 잠시 생각하더니 파룬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책 한 권이다. 파룬이 의아해하자 아스타는 거대한 탑을 세울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아스타는 이어서 그 탑 안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놓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파룬에게 그의 관점에서 쓰인 비전학에 관한 책 한 권을 원한다고 말한다. 파룬은 그 말을 듣고 놀라지만 아스타에게 바로 착수하겠다고 약속한다. 짧은 대화가 끝난 후 아스타는 이제 가봐야겠다고 말하지만 파룬은 어떻게 연락을 유지할 거냐고 묻는다. 그러자 아스타는 통신 수정을 꺼내 파룬에게 건넨다. 그는 2 조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하나가 부서지면 다른 하나도 깨진다. 그는 파룬에게 자신을 부를 때는 조각 하나를, 문제가 생기면 그 이상을 부수라고 말한다. 수정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후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 직후 제국 기사단이 현장에 나타나 그 지역을 확보했다. 그들은 또한 추가 공격에 대비해 아카데미 학생들을 대피시켰다. 그 과정에서 아스타는 학생들 사이에 섞여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다미안을 만났고 다미안은 어디 갔었냐고 물었다. 아스타는 볼 일이 좀 있었다고 대답한다. 한편 아스타는 최근 사건으로 데클란 가문이 잠시 물러설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미안이 그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 동안 아스타는 전투 중에 자신의 인장이 반응했는지 계속 궁금해한다. 칼라안의 공격을 막을 때 결계를 통해 힘이 공명하는 것을 느꼈는데 평소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던 것이었다. 하지만 아스타는 그 인장 덕분에 칼라안의 반격을 막을 수 있었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스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내려 애쓰다가 그것이 바로 거부 현상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는다. 이것은 시전자가 자신의 마법에 해를 입지 않도록 마법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술이다. 아스타는 너무나 괴롭고 혼란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말을 내뱉었다. 이것이 다미안의 주의를 끌었고 그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다미안은 아스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아스타는 다미안을 무시하고 왜 하필 그때 인장이 반응했는지 무엇이 그것을 촉발했는지 계속 궁금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타는 더 많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아카데미 도서관에서 몇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아스타가 자기 일에 신경 쓰고 있을 때 한 학생이 갑자기 뒤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챔비라고 소개한다. 아스타는 그가 아스타가 꽤 실력 있는 싸움꾼이라고 언급하기 전까지는 그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스타는 자신의 정체를 이미 아는 챔비를 죽여야 할지 아니면 그냥 둬야 할지 즉시 고민에 빠진다. 아스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챔비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될 말을 꺼낸다. 그는 입학식 때 아스타가 전투과와 싸웠던 것이 인상에 남았다고 말한다. 아스타는 마침내 자신이 나쁜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존경을 얻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아스타는 겸손하게 굴며 자신이 싸웠던 녀석은 에테르가 부족했지만 다시 싸운다면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챔비에게 말한다. 챔비는 긴장한 듯 머리를 극적이지만 아스타와 함께 있고 싶다며 계속 둘을 따라간다. 챔비는 아직 누구와도 친해지지 못했고 다른 그룹에 끼는 것도 이상하다며 미소를 짓는다. 아스타는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지만 챔비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다. 챔비는 아스타가 자신을 밀어낼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기뻐한다. 챔비는 지체 없이
다시 아스타와 여러 대화를 시작했고, 이는 회귀한 이후로 미치광이들만 상대해온 아스타에게 어느 정도 정상적인 감각을 느끼게 해주었다. 기본적으로 그는 평범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조차 잊고 있었다. 평범한 삶을 확고히 하기 위해 아스타는 아카데미에 완전히 정착해야 한다고 믿는다. 강의 첫날부터 다미아는 벌써 얼마나 졸린지 불평하고 있다. 잠시 후 첸비도 나타난다. 첸비는 전날 그 모든 혼란이 있은 후에도 수업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아스타도 너무 가혹하다며 그에게 동의한다. 아스타가 파악한 바로는 첸비는 부유한 가문 출신은 아니지만 소심한 성격도 아닌 것 같다. 사실 그는 쾌활한 유형으로 보인다. 바로 그때 첸비는 자신들의 3반 담임 선생님이 자이라 교수라고 언급한다. 아스타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 의아해하자 첸비는 자이라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설명해준다. 듣자 하니 그녀는 혼자서 트롤 무리를 학살한 적이 있다고 한다. 바로 그때 자이라가 교실로 들어왔고 아스타는 즉시 입학식 때 그녀를 기억해낸다. 자이라는 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자신을 소개한다. 그녀는 전날 학교에서 일어난 혼란은 그들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모두 계속해서 자유롭게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자이라는 학생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먼저 만화 평가 시험을 치를 것이라고 말한다. 이 시험은 그들의 만화 양과 질 모두를 평가한다. 자이라는 그리고 어느 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학생 중 한 명인 아르진이라는 소녀가 손을 들어 질문에 답한다. 그녀는 질문에 정해진 답은 없으며 만약 이미 일정 수준의 만화를 가지고 있다면 만화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그러자 자이라는 그녀가 선택한 답에 대한 이유를 말하라고 요구한다. 그녀는 동등한 힘을 가진 마법사와 마주했을 때 우월한 만화의 질을 가진 쪽이 당연히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는 예를 든다. 이 말을 들은 아스타는 그 소녀가 기본적으로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아스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는 만화의 질이 주문의 정확성, 안정성, 그리고 이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마법사가 목표물을 마치지 못하면 만화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자이라는 그 대답에 완전히 실망한 듯했고 그 표정이 얼굴에 역력했다. 그러자 그녀는 아르진의 가문을 물었고 아르진은 페렘 남작가의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자이라는 정말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한다. 이 말에 아르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큰 충격을 받는다. 자이라는 다시 반전체의 질문을 던지지만 아무도 아르진과 같은 운명을 겪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갑자기 그녀는 학생 에이페를 가리켰고 그는 깜짝 놀란다. 그는 초조하게 일어섰고 답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만화의 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에이펠은 대규모 전투에서는 총 만화량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아스타는 양이 질을 압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어느 정도 그의 말에 동의한다. 기본적으로 둘 다 중요하지만 어떤 변수에 따라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 아르진과 마찬가지로 자이라는 그가 내놓은 대답에 실망했고 에이펠에게도 아르진과 똑같은 대우를 한다. 자이라는 적절한 답을 얻을 때까지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계속해서 학생들을 차례로 지목한다. 반 학생들은 이미 그녀가 첫날부터 스트레스를 준다며 얼마나 짜증 나는지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다. 반면에 아스타는 이미 자이라의 질문을 통과할 만한 답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있다. 바로 그때 자이라는 할 말은 다 들었다고 언급하며 그들 모두가 정답에 가까웠다고 인정한다. 사실 처음부터 정답은 없었고 그녀는 정답을 찾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자이라는 그들이 한 대답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려 한 것인지 묻는다. 그녀는 마법사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신념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킨다. 또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지킬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러고는 그들이 내놓은 대답을 가지고서 과연 그들의 마음가짐을 진정한 마법사의 것이라 할 수 있냐고 묻는다. 자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마법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며 자이라는 그들에게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고 촉구한다. 결국 아스타는 자신의 생각이 맞았음을 깨닫고 그 여자는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가르친다고 결론 내린다. 만화 측정 시험 시간이 되자 그녀가 처음으로 부른 사람은 아르진이었다. 자이라는 그녀가 반대표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놀라게 한다. 자이라는 그녀의 이전 대답이 인상적이었다고 인정하며 그녀가 대표이므로 측정을 기록할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스타는 이것을 보고 놀라며 자이라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차린다.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게 아스타는 완전히 감명받았다. 학생들은 정말 구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장비를 보고 놀란다.
자이라는 그들 대부분이 이전에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사악하게 미소 지으며 이제 그들의 만화 수준을 알 시간이라고 말한다. 이 시험의 전체적인 목적은 그들 중에 괴물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자이라는 그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꽤 간단하다고 설명한다. 반 전체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그녀는 아르진에게 수정 구슬에 손을 얹고 만화를 불어넣으라고 말한다. 아르진은 구슬로 걸어가 지시대로 했고 장치는 아주 밝게 빛났다.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제이라는 거기에 있는 여러 지표 중 주 지표를 가리켰다. 그녀는 만화의 질은 1에서 10까지이며 아르진의 레벨은 4로 인상적인 아가씨라고 말했다. 작년 신입생의 평균 지표는 3이었던 모양이다. 이 말을 들은 아르진은 얼굴을 붉히며 제이라에게 칭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 후 제이라는 다음으로 측정할 것은 만화의 양이며 장치에 만화를 쏟아붓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녀의 만화 총량은 17에서 멈췄다. 놀랍게도 제이라는 지난 신입생은 15에서 멈췄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인상적인 점수라고 말했다. 제이라는 그녀가 본 엄청난 점수를 보면 성실한 아가씨인 것 같다며 칭찬했다. 이것은 즉시 나머지 학생들에게 기준이 되었고 학생들은 자신들도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도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아스타는 아르진이 괜찮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제이라는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곧 자리를 떴지만 조교수에게 측정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 한 명씩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측정을 통해 그들은 모두 자신이 부족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알게 되었다. 바로 그때 챔비가 아스타에게 다가와 만화 레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일어서라고 재촉했다. 아스타는 이에 동의했지만 다미안은 또다시 양처럼 잠들어 있었다. 갑자기 퓨리온이라는 학생이 만화 레벨을 측정하기 위해 나섰고 그녀의 점수는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퓨리온은 질은 6레벨, 양은 20에 도달했다. 아스타는 퓨리온이 달리아와 같은 가문 출신이라는 것에 놀랐지만 머리색이 다른 것으로 보아 반개 가문 출신임을 알 수 있었다. 조교수 또한 그녀가 명문가 출신이기 때문에 점수가 인상적인 이유를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아직 할 일이 좀 더 남았다고 알려주었다. 잠시 후 다미안이 마침내 잠에서 깨어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아스타는 처음에 그에게 다시 자라고 말했지만 마음을 바꿔 만화 측정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다미안은 흥미가 없는 듯 애초에 왜 실험을 하는지 물었다. 아스타는 자신도 모르지만 손해볼 건 없으니 확인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수업시간 중이었기 때문에 다미안은 신이 나서 자신도 만화를 측정해보겠다고 소리쳤다. 아스타는 다미안이 진심으로 달려드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사람들은 이미 다미안이 얼마나 어려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스타 또한 엑스터를 때려눕힌 이후로 인기를 얻었다. 그 무리 중에서 챔비만이 유일하게 알려지지 않은 녀석이었다. 아스타는 정작이 모든 일에 신이 난 것은 다미안이었는데도 자신이 학생폭력범으로 낙인 찍힌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미안이 무대에 오르자 선생님은 그에게 장치를 시험해보라고 재촉했다. 해야 할 일을 확인한 후 다미안은 구슬을 만졌고 지표가 측정값을 읽는 순간 반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아무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믿지 못했고 퓨리온조차 게시판을 쳐다보느라 목이 부러질 뻔했다. 다미안은 기본적으로 괴물이라고 불리는 부류에 속했다. 그의 만화 질은 9레벨이었고 만화 총량은 67이었다. 방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아스타만이 유일하게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아스타는 위대함 앞에서는 모두가 얼어붙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아스타는 다미안이 천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높은 점수들을 완전히 박살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다미안은 늘 그렇듯 자신이 방금 한 일의 의미조차 모르고 자신의 점수가 높은 편인지 묻기 시작했다. 아스타는 마침내 다미안이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다미안이 올바른 길을 따랐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번에는 그를 양육하고 그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 그가 그곳에 있었다. 블렌더 가문이 데클란에 필적할 수 있는 유일한 가문이기 때문이다. 아스타는 다미안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준을 뛰어넘게 만들 계획이다. 그러자 선생님은 다미안에게 아직 열심히 노력해야 하니 점수에 우쭐해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다미안은 그에게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확신시켰다. 다미안은 아스타에게 달려가 그의 것을 측정했는지 물었지만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다미안은 그에게 측정하라고 재촉했고 아스타는 학생들이 이미 그를 다미안과 비교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구슬로 걸어가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지 않도록 조용히 일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아스타는 원하는 대로 만화를 조정한 후 구슬을 만졌지만 곧 구슬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그의 적은 만화가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것을 의미했다. 시스템은 처음에 아스타의 수치를 10으로 읽었지만 한계치를 초과하여 기계가 갑자기 꺼지면서 오류 메시지를 표시했다. 다미안은 흥분해서 축하했지만 아스타는 재빨리 선생님에게 기계가 오작동했으니 테스트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미안만이 아스타가 그저 적당히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기계를 재설정했고 이번에는 아스타가 만화를 너무 낮게 설정해서 질은 3, 양은 15로만 측정되었다. 아스타가 원했던 대로 학생들은 즉시 이것을 믿었다. 아스타는 그것을 해낼 수 있어서 기뻤다. 하지만 다미안은 방금 일어난 일에 만족하지 않았고 심지어 욕설까지 했다. 제1마법부에서 제이라는 자신의 사무실에 서서 제2마법사 회관의 재건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조교사인 예르비가 만화 측정 기록을 가지고 나타났다. 제이라는 그것을 확인하고 눈에 띄는 점수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미안에게는 지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그녀의 눈에 아스타의 점수가 들어왔고 그녀는 오류 메시지 때문에 재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본 순간 그녀는 아스타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며 그를 주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중에 세 사람은 마법으로 장난감을 만드는 모습이 보였고 챔비는 다미안이 아무렇지 않게 얼마나 많은 만화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경악했다. 이것을 본 챔비는 자신이 이 모든 일에서 그저 하찮은 존재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스타는 챔비의 반응을 보고 즉시 그의 기분을 이해했지만 챔비가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놀이가 끝난 후 다미안은 재미있었다고 인정하며 아카데미에 오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아스타는 이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미안이 아카데미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것에 감사했다. 얼마 후 아스타는 마침내 이전에 얻었던 공간 주머니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마력 감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접근하기까지 한 달을 꼬박 사용해야 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또한 블렌더에게서 얻은 영약을 만화 형태로 흡수했다. 이외에도 그는 아카데미에서 상당한 양의 지식도 얻었다. 이제 공간 주머니를 열 수 있게 되자 그는 즉시 그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가 처음 본 것은 포션이었고 그 후 그는 자신에게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망토를 꺼냈다. 그는 또한 방어용 아티팩트를 발견했고 그것이 좋은 수학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는 데클란의 비밀 마도서 중 하나인 붉은 화염을 발견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푸른 화염에서 파생된 하위 비밀 주문으로 파렌이 사용하는 것이다. 보아하니 그것은 군대를 불태울 만큼 강력한 마법인 것 같다. 즉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후 학생들은 중간성과 평가를 위해 모였다. 아스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지에 놀랐고 챔비는 모든 1학년이 모였다고 언급했다. 챔비는 이어서 아스타에게 직원 중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험이 협곡 돌파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중간성과 평가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 모양이다.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 미로 같은 하수도인 시련의 회랑이 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결승선까지 경주하는 협곡 돌파이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사람이나 몬스터와 결투하는 시뮬레이터이다. 세 가지 시험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타는 통과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나 다미안처럼 능력이 없는 챔비가 걱정되었다. 학생들이 시험이 무엇일지에 대해 여전히 토론하고 있을 때 천둥 같은 목소리가 나타나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그는 파룬이었고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성과 평가를 감독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곧 파룬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시험이 시련의 회랑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 말을 들은 챔비는 머릿속에 있던 작은 계획이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바지에 오줌을 쌀 뻔했다. 그러자 파룬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규칙을 설명하는 동안 반별로 줄을 서라고 말했다. 그는 시련의 회랑이 미로 같은 하수도이며 그곳을 통과하여 최종 관문에 도달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기본적으로 어떤 길을 택하든 모든 길은 끝으로 이어진다. 이 말을 들은 챔비는 시험이 식은 죽 먹기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 파룬은 방금 언급한 것은 기본이며 시험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알고 보니 파룬은 다른 것을 준비해 두었고 그는 자신이 저장해둔 골렘들을 공개했다. 챔비는 이제 성과 시험에서 골렘을 사용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골렘을 보고 기겁했다. 파룬은 골렘들이 느리고 둔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현재 수준을 고려하면 여전히 강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코어가 노출되어 있고 내구성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학생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제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룬은 닫힌 공간에서는 골렘이 쉽게 따라잡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파룬은 학생들의 얼굴에 나타난 반응을 보고 실망한다. 하지만 그는 그들 중에 잠재력 있는 학생들이 몇몇 있다고 확신한다.
자세히 살펴본 후 그는 학생들을 평가하고 데미안이 정말 멍해 보이기 때문에 상위 경쟁자들 중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파루는 계속해서 규칙을 설명하며 골렘들은 문지기 역할을 함으로 학생들이 그들을 물리치거나 지나가는 것은 학생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각자에게 포스필드와 유사한 보호 능력을 가진 시험용 팔찌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힌다. 그는 포스필드가 깨지는 순간 실격 처리되며 그 이후부터는 골렘들이 그들을 무시할 것이라고 알려준다. 규칙을 모두 설명한 후 파루는 학생들이 여전히 의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센티브를 추가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을 감명시켜 보라고 말하며 우승자에게는 분명히 좋아할 만한 개인적인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스타는 파룬이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든 원했기 때문에 의욕이 불타오른다. 잠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라페테르는 동부 대륙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며 도서관은 상, 중, 하 세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아스타의 신분을 고려할 때 그는 하위 등급에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단서를 찾으러 그곳에 갔을 때 하위 등급에서는 찾으러 간 것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아스타는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을 찾으려면 중위 또는 상위 등급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이 두 등급은 왕족, 대기족, 그리고 명문 가문에게만 제한되어 있다. 명백히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3명 이상의 교수의 추천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아스타는 파룬을 감명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룬이 규칙 설명을 마친 후 그는 시험 동안 도움이 될 물품을 교수들로부터 받을 짧은 준비 시간을 주겠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즉시 조교들에게 달려가 시험에 도움이 될 여러 고급 아이템을 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유리한 것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청은 거부된다. 학생들이 모두 무엇을 얻을지에 대해 소리치고 패닉에 빠져있는 동안 데미안은 간단히 덩굴 씨앗 20개를 요청한다. 조교수는 데미안이 그의 주속성과는 반대로 덩굴 씨앗을 요청하는 것에 놀라지만 데미안은 자신에게 주속성이 없으므로 식물 마법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아스타는 태어난 데미안 또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놀란다. 동시에 아스타는 챔비가 마침내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올지 몹시 보고 싶어한다. 준비가 끝나자 파루는 시작 위치를 배정할 것이며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여 배정된 시작 지점을 알라고 말한다. 아스타는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3번 시작 지점에 배정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다른 2명은 다른 시작 지점에 배정된 것을 본다. 아스타의 조에서 그는 그곳에 다른 6명의 남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이름조차 모른다. 잠시 후 아스타에게 2명의 부하를 동반한 거만한 녀석이 다가온다. 그는 자신을 디베이라고 소개하며 아스타가 검을 꽤 잘 다루니 제안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아스타는 그에게 계속하라고 말하고 디베이는 탈락한 학생들의 팔찌를 사는데 관심이 있다고 밝힌다. 그는 아스타에게 각각 30골드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과 아스타 그리고 그의 2 친구는 목록에서 제외되며 이는 90골드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언급한다. 아스타는 이 말을 듣고 놀라는데 30골드는 평민 가족의 한 달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디베이는 아스타가 가난한 배경 출신이므로 그 제안에 덥석 달려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동시에 디베이의 목표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아스타도 이에 동의한다. 비록 어떤 이들에게는 비겁함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그들은 부자이므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바로 그때 아스타는 디베이에게 90골드로 계산했는지 묻는다. 디베이는 아스타에게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각각 5골드를 추가하여 105골드로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러자 아스타는 디베이에게 아직 계산이 맞지 않는다며 다시 계산해보자고 제안한다. 디베이와 그의 부하들을 포함해 팀에 다른 3명이 더 있어 총 6명이므로 아스타는 디베이에게 계산해서 자신의 목숨값을 뺐는지 묻는다. 아스타의 계산에 따르면 그는 디베이에게 올바른 금액은 210골드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세 사람은 충격과 완전한 불신에 빠진다. 디베이는 아스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의 양에 분노한다. 그러자 디베이는 35골드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가격을 각각 40골드로 올리기로 결정한다. 아스타는 여전히 이를 역이용하여 이제 총액이 240골드라고 말한다. 디베이는 아스타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에 분노하며 반응한다.
아스타와는 방법이 없다고 본 디베이는 그냥 물러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는 아스타에게 협상은 끝났다고 말하고 막 떠나려 할 때 아스타가 그를 다시 불러 어디 가냐고 묻는다. 아스타는 디베이에게 이미 빚을 졌다고 알려주고 이것이 디베이를 완전히 자극한다. 그는 아스타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아야겠다고 요구한다. 아스타는 간단한 비유를 들어 디베이에게 마차에 짐 3개와 사람 3명이 실려있다고 설명한다. 짐을 내려도 아스타는 디베이에게 마차에 탄 사람들에 대한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악한 미소와 거만한 얼굴로 아스타는 디베이에게 1인당 40골드씩 총 120골드를 지불하라고 말한다. 디베이의 부하들이 즉시 끼어들어 주인을 변호하며 아스타는 디베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 중 하나는 너무 흥분해서 아스타에게 다가가 때리겠다고 위협한다. 하지만 그는 아스타의 자세와 목소리의 변화를 보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는다. 아스타와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디베이는 120골드를 지불하기로 결심한다. 디베이가 막 지불하려는 순간 아스타는 자신의 목표가 귀족이라며 가격을 160골드로 올린다. 디베이는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지만 아스타에게 그 돈 때문에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학생들이 복도로 들어갈 시간이 되자 파루는 팔찌의 기능이 비활성화되면 탈락하게 될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그는 필드 장벽이 몸을 직접 타격하는 주문이나 만화가 깃든 공격에 대해 활성화된다고 덧붙인다. 기본적으로 장벽이 파괴되면 팔찌는 그 자리에 남고 착용자는 시험장에서 강제로 전송된다. 이로써 파루는 부상에 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들을 안심시킨다. 모든 지시가 내려지자 파루는 조교들에게 시험을 시작하라고 말한다. 잠시 후 학생들은 시험장으로 워프되고 내부 영상이 방송되기 시작한다. 시작 지점들을 확인하던 중 파루는 데미안과 달리아가 같은 시작 지점을 공유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3번 시작 지점의 방송 피드가 멈추면서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된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믿는 조교들 사이에 패닉이 발생하지만 파루는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그들을 진정시킨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스타와 디베이의 부하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몇 분 전 디베이와 그의 부하들은 시험장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지체 없이 아스타를 공격했다. 마법에 맞으면 즉시 실격이므로 아스타는 그들의 초기 공격을 피하며 재빨리 돌진한다. 아스타는 너무 빨라서 디베이와 그의 부하들은 그가 번개처럼 그들에게 도달하자 충격에 빠진다.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아스타는 그들을 죽일 정도는 아니지만 게임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때리기 시작했다. 그는 플래시처럼 뛰어다니며 그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몸에 파괴적인 타격을 가한다. 그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후 아스타는 여전히 디베이에게 돈을 내게 하며 그의 무례함에 대한 대가로 320골드를 줘야 한다고 말한다. 추가로 아스타는 한 대당 1실버 코인을 받을 것이라고 그에게 알려준다. 아스타가 디베이를 다 다루고 났을 때 그는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스타는 디베이와 그의 무리를 확실히 실격시키고 그들의 팔찌를 쉽게 집어든다. 파룬의 추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스타는 보상을 받으려면 팔찌 2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스타는 자신을 보증해줄 또 다른 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수를 생각하기 위해 자리에 앉는다. 그는 땅을 지탱하는 기둥이 4개뿐이므로 시험의 회랑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이 생각이 동부 대륙 전체를 적으로 만들고 결국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접는다. 결국 그는 무언가를 찾을 때까지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데미안은 미친 짓에 의존했다. 그는 덩굴 씨앗을 사용해 일부 골렘들을 조종하기 시작했고 주변 학생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다. 데미안이 어떻게 덩굴 씨앗으로 골렘을 조종할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곳곳에서 패닉이 터져나온다. 그들은 골렘을 쓰러뜨리려 하지만 골렘 주변의 덩굴 씨앗 때문에 그들의 주문은 거의 쓸모없게 된다.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챔비는 자신의 목표가 합격하는 것이므로 어떤 문제에도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곧결론 내린다. 그는 안전한 곳에 숨기를 바라며 도망친다. 갑자기 팔찌가 반짝이기 시작하고 챔비는 자신도 모르게 마법에 맞았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그는 이미 실격되었다고 믿고 시험장에서 전송되기를 기다리며 낙담하여 앉아있다. 몇 분 후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갑자기 목소리가 시험장 전체에 울려 퍼지고 그와 함께 사악한 무언가가 다가온다. 그 목소리는 학생들에게 말한다. 요구사항은 없지만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위대한 존재를 환하게 한 자들에게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데미안은 학생 중 한 명을 박살내려다가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 위해 멈춘다. 바로 그때 목소리는 모든 학생을 죽일 계획을 밝히며 자신의 의도를 선언한다. 바로 이 시점에서 파룬과 조교들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든 것이 사실상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고 더 이상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파루는 조교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을 깨닫고 떨지 말라며 즉시 교수들을 찾아오라고 재촉한다. 그는 교수들을 데려올 때 제이로스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시 조교들은 아카데미 교수들을 부르러 달려갔다. 동시에 페루는 감히 아카데미의 중간평가를 망치려는 자가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한편 복도에 있는 모든 골렘은 적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골렘들이 이제 악당의 손에 들어가자 매우 빠르게 움직이며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 아스타 또한 골렘들이 자신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아스타는 누군가 제어 장치를 조작했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린다. 밖에 있는 수많은 골렘을 보고 아스타는 창고에 있던 모든 골렘이 풀려났다는 것을 알아챈다. 전투광인 아스타는 주범을 처리하면서 골렘들과 즐겁게 놀아주는 수밖에 없다고 결심한다. 챔비는 자신의 쓰레기 같은 인생에 대해 생각하던 중 누군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소리를 듣는다. 그가 돌아보자 어둠 속에서 마침내 나타난 사람은 바로 아스타였다. 그에게 달려가 껴안으려던 순간 그는 아스타가 한 무리의 골렘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스타는 쉽게 챔비를 따라잡고는 도망치라고 말한다. 추격이 시작된 지 몇 초 만에 아스타는 챔비가 골렘들을 따돌릴 체력이 없어서 금방 잡힐 것이라는 걸 똑똑히 알 수 있었다. 아스타는 플랜 B로 전환하기로 결심하고 챔비에게 팔찌를 넘기라고 말한다. 챔비는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자 아스타는 골렘들이 제어 시스템과 연결된 팔찌를 노리고 있으며 그게 기본적으로 경보벨 역할을 한다고 설명해준다. 이 설명을 듣고 챔비는 팔찌를 건네주지만 아스타에게 계획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아스타는 챔비에게 내가 도망쳐서 데미안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겠다고 말한다. 아스타는 챔비에게 가족이 있으니 내가 살아남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상기시킨다. 아스타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챔비는 마법에 집중하라고 했던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린다.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가족 모두가 그를 격려해왔다. 챔비는 마침내 아스타를 뒤로하고 떠날 용기를 내지만 그에게 꼭 살아남으라고 재촉한다. 도망치면서 챔비는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가족을 위해 살아남아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갑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해내고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온다. 그는 자신이 과연 자랑스러워할 만한 존재인지 자문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우유부단하고 소심하며 기본적으로 특별할 것 없는 존재였음을 깨닫는다. 친구마저 버렸다는 사실이 그가 원했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 이로써 그는 이미 있는 죄책감에 더 이상의 죄를 더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러자 챔비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돌아선다. 그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마법을 쓰기로 결심하는데 이것은 그의 스승이 남겨준 것이었다. 주문을 준비하면서 그는 효과가 있기를 기도한다. 그 주문은 대지의 창으로 알려져 있는데 꽤 멋진 이름이다. 기본적으로 그 주문은 기병의 창과 같아서 무엇이든 꿰뚫도록 설계되었다. 아스타가 여전히 골렘들을 상대하고 있을 때 챔비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아스타가 돌아보니 챔비가 코피를 흘리며 강력한 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뒤늦은 경고 덕분에 아스타는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 파괴적인 주문을 피할 수 있었다. 먼지가 가라앉자 주문은 땅에 긴 분화구를 남겼다. 그리고 주문이 너무 강력했던 탓에 챔비는 피를 토하기 시작한다. 챔비는 땅으로 쓰러지지만 아스타가 땅에 닿기 전에 그를 붙잡는다. 기진맥진한 챔비는 스승님이 어떻게 그 주문의 이름을 짓게 되었는지 이야기한다. 그는 주문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말하지만 아스타는 시전자가 그 주문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동의하지 않는다. 아스타는 시전자가 주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챔비가 죽을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자 아스타는 괜찮을 거라며 그의 목에 포션을 억지로 들이붓는다. 순식간에 챔비는 기력을 회복했고 그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한편 아스타는 챔비를 그냥 끌고 다닐 수는 없기에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아스타는 잠시 주변의 만화 흐름을 추적한다. 안전한 경로를 파악한 후 그는 다른 학생들을 찾을 수 있도록 챔비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준다. 챔비가 아스타에게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묻자 그는 볼 일이 있다고 대답한다. 기본적으로 아스타는 사악한 만화를 추적해 제어실까지 왔고 그곳을 확인해볼 생각에 들떠있었다. 아스타는 제어실로 향했고 가까워질수록 이전에 같은 느낌을 겪었던 것을 기억해낸다.
그것이 데클라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몇 분간 머리를 쥐어짠 끝에 자신이 마주한 것이 마계라는 것을 깨닫는다. 마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력을 똑똑히 기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즉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프라이젠이라는 기이한 녀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자 아스타의 표정은 즉시 사이코 같은 모습으로 바뀐다. 한편 제어실 안에서 프라이젠은 마수들이 이미 나타났고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작은 실험이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황홀해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그가 손에 끼고 있는 고대 유물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유물의 공간 절단 기능 덕분에 프라이젠은 사상자 없이 마계에 접근할 수 있었고 심지어 제어실을 완벽하게 통제하게 되었다. 프라이젠이 성공을 자축하고 있을 때 뒤에 서 있던 상대가 그의 방식을 의심하며 정말 확신도 없는 일을 진행했는지 묻는다. 그러자 프라이젠은 그 남자에게 마력을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그들 사이의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마침내 그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는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는 프라이젠에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한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고 알려준다. 기본적으로 그가 원하는 것은 특정 교수가 불명예를 당하는 것뿐이다. 프라이젠은 그 남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그를 바이마르 가문의 위대한 사냥개라고 부른다. 사냥개는 프라이젠에게 그 더러운 입으로 자기 가문의 이름을 담지 말라고 대답한다. 속으로는 프라이젠은 사냥개 같은 자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의 가문은 데클란 가문 아래의 봉신 가문일 뿐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프라이젠은 바이마르 가문이 자신의 실험 장소를 제공해주도록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사냥개가 자신에게 던지는 어떤 불명예도 견뎌낼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이에 더해 그와 그의 무리는 마침내 구원이라는 이름에 금지된 마법 종파를 결성할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사냥개는 학생 한 명이 접근하고 있으니 코어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프라이젠에게 묻는다. 두려워하기는커녕 프라이젠은 마침내 첫 번째 실험체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에 흥분한다. 보아하니 그는 누군가가 고농도의 마력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상식적으로는 죽어야 하지만 프라이젠은 고대 문헌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고 말한다. 마나나 에테르를 가진 자에게는 다르게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인간 야수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한편 아스타는 중간에 끼어 있다. 뒤에는 골렘들이 있고 앞에는 마수들이 있어서 돌아갈 수 없다. 딜레머에 빠졌기 때문에 아스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다. 프라이젠은 아스타에게서 뭔가 이상한 점을 갑자기 깨닫기 전까지 계속 미소 짓고 있었다. 아스타는 프라이젠에게 지금 잡으러 간다고 말하며 시익 웃는다. 프라이젠의 미소는 즉시 사라지고 사냥개는 그에게 아스타를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프라이젠은 본 적 없다고 대답하며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라고 요구한다. 프라이젠은 아스타가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아는지 의아해하며 떨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아스타가 수집했던 팔찌들을 꺼내는 것을 본다. 눈부신 속도로 아스타는 마수들을 향해 돌진하여 그들의 몸에 팔찌를 붙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마수들과 골렘들을 싸우게 만들어 아스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그들이 스스로 파괴하도록 쉬운 길을 열어준다. 프라이젠은 자신의 창조물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것을 보며 좌절감에 머리를 부여잡고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프라이젠은 아스타가 제어실에 도달하기 위해 결계를 뚫고 돌진하는 것을 보고 더 큰 골칫거리가 있다는 것을 곧 깨닫는다. 사냥개가 반응하기도 전에 아스타는 방에 도착했고 프라이젠에게 정말 보고 싶었다고 말한다. 한편 챔비와 데미안은 제외했고 챔비는 데미안이 골렘들에게 한 짓을 보고 바지에 오줌을 쌀 뻔한다. 데미안과 함께 다른 학생들도 있었고 달리아는 챔비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묻는다. 이때 챔비는 골렘들이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팔찌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챔비는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만 그들은 그가 팔찌를 훔치러 왔다고 결론 내리며 믿지 않는다. 챔비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깟 팔찌 따위에 신경 쓸 사람이 어디 있냐고 상기시킨다. 챔비는 팔찌가 제어실과 연결되어 있어서 종처럼 울리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들 중 한 명이 챔비에게 이것을 알아낸 사람이 너냐고 묻지만 챔비는 아스타였다고 대답한다. 그가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여학생은 아스타 같은 쓰레기가 챔비를 속여 팔찌를 버리게 했다며 그를 비웃는다. 그 남학생은 챔비가 혼자 탈락하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팔찌를 버리라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 남학생은 계속해서 아스타를 험담하지만 챔비는 아스타가 한 일을 알기에 기분이 좋지 않다. 챔비가 무언가 말하기 전에 데미안이 아스타를 처음 만났을 때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의 주의를 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가 그들의 관계를 정의했으며 그렇기에 아스타를 믿는다고 말한다. 이 말을 하며 데미안은 팔찌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챔비를 부르며 이제 갈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챔비는 데미안의 반응에 완전히 충격을 받고 자신이 데미안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제 통제실에서 아스타는 프리젠에게 얼마나 그를 죽이고 싶었는지 말하지만 프리젠은 아스타가 누구인지조차 몰라서 혼란스러워합니다. 프리젠은 하운드를 돌아보며 자신을 보호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냐고 상기시킵니다. 그러자 하운드는 프리젠에게 정말 아스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게 확실하냐고 묻습니다. 프리젠은 아스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확인해주고 하운드는 이미 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마침내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하운드는 아스타에게 흔적도 없이 죽여주겠다며 자신의 무시무시한 무기인 체인소드를 꺼내듭니다. 알고 보니 아스타는 바이마르 가문 때문에 하운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궁수처럼 꿰뚫는 힘으로 유명한 명문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식 중 한 명을 따로 키웠고 그 아이가 바로 하운드입니다. 하운드는 사냥의 최전선에서 진짜 사냥개처럼 행동하는 녀석입니다. 바로 그때 아스타는 하운드에게 왜 프리젠 같은 쓰레기 옆에 붙어있냐고 묻습니다. 하운드는 아스타의 입에서 자기 가문 이름이 나오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아 그들이 누군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아스타는 그를 무시하고 다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하운드는 죽음의 공포가 아스타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운드는 아스타가 그 정보로 뭘 하려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지만 아스타는 계속 같은 질문을 합니다. 흥분한 하운드는 분노하며 아스타에게 무기를 던지지만 아스타는 그것을 피하고 다시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동안 아스타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지만 하운드는 그가 닿기 전에 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무기에 걸린 회수마법을 이용해 아스타의 허를 찌를 계획이었지만 놀랍게도 아스타는 그에게 닿으려는 순간 무기를 잡아챕니다. 이제 하운드와 마주한 아스타는 전에 개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같은 소리가 반복되면 흥분한다고 말합니다. 하운드는 아스타가 자신을 개에 비유하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이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아스타는 그에게 바로 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운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아스타는 그의 무기로 그를 가격합니다. 프리젠은 이 광경을 보고 공포에 휩싸여 정체 모를 꼬맹이에게 질 수 없다고 하운드에게 소리칩니다. 하지만 하운드는 이미 아스타의 소나기에 있습니다. 그가 더 움직이기 전에 아스타는 몸이 부서질 듯한 펀치를 날려 그를 끝장내고 프리젠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하운드를 처리한 후 아스타는 프리젠에게 돌아서서 평소처럼 여전히 다른 사람 뒤에 숨어있냐고 놀립니다. 프리젠은 분노하여 마족의 장치를 꺼내듭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활성화할 기회를 잡기도 전에 아스타는 그의 손을 잘라버립니다. 잘린 손에서 피가 솟구치자 프리젠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릅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끝장났다는 것을 알고 아스타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프리젠은 협박에 의지하며 자신을 죽이면 마개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아스타에게 말합니다. 프리젠은 마개가 계속되면 동료들이 죽을 것이라고 아스타에게 상기시키지만 아스타는 마개가 모두를 삼킬 때까지 기꺼이 기다리겠다고 말해 그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아스타는 프리젠에게 쇼를 즐기라고 다음은 너라고 재촉하고 이때 프리젠은 자신이 사이코를 만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프리젠은 아스타가 마개를 보고 있든 아니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는 기꺼이 친구들을 죽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프리젠은 아스타가 과연 인간인지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프리젠은 마개를 멈추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것이라고 했던 말을 아스타에게 상기시키지만 아스타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프리젠은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아스타는 그에게 돌진하며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아스타는 그의 오른손을 잡고 아티팩트를 제거합니다. 아스타는 프리젠에게 아티팩트의 작동 방식과 사용법을 아는 것은 너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스타는 아티팩트를 착용하고 코어에 손을 얹어 성공적으로 마개를 해제합니다. 프리젠은 이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지고 아스타는 절대 그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스타는 데클란이 프리젠을 처형하기 전에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언급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막는 것이 아스타가 프리젠을 쫓기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아스타는 프리젠을 쫓느라 거의 정신을 잃을 뻔할 정도로 오랫동안 그를 추적했다고 설명합니다. 아스타가 추적에는 최고였지만 프리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스타는 프리젠이 행성의 거의 모든 곳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상당한 도망자였다고 인정합니다. 아스타는 온 세상을 뒤지며 자신의 손을 피로 물들였다고 언급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쫓은 끝에 아스타는 프리젠을 마개까지 추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스타는 망설임 없이 마개로 들어갔습니다. 괴물들이 사방에서 덤벼들었고 심지어 마족의 기운이 그의 몸과 마음을 좀먹었습니다. 마침내
때문에 그는 여전히 프리젠을 찾지 못했고 포기했습니다. 그는 마계에서 기어나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던 해결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소식이 있다고 말했지만 마계에 들어가서 말하기에는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아스타가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 소식은 프리젠에 관한 것이었고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데클란이 그를 붙잡아 금지된 마법과 아티팩트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짜냈던 것입니다. 아스타는 자신이 얼마나 공허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로 인해 며칠 동안 마계 앞에서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스타의 이야기를 들은 후 프리젠은 자신은 단지 시종일 뿐이라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아스타는 그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말을 무시합니다. 아스타는 재빨리 포션병을 열어 그의 목구멍으로 억지로 들이부으며 이야기의 끝을 들어야 하니 아직 죽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프리젠은 아스타가 방금 싸울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탈출로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스타는 이야기를 계속하며 하늘에서 와이번을 보았는데 그것이 자유로워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때 아스타는 자신이 단지 감정적으로 분풀이하는 공허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마음속에서 복수라는 생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그는 프리젠과 마주쳤습니다. 프리젠이 아직 탈출 계획을 꾸미고 있을 때 아스타는 그에게 돌진하여 그의 머리를 땅에 쳐박습니다. 아스타는 프리젠에게 마침내 그를 만났을 때를 대비해 마계와 프리젠의 실험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했다고 말하며 절대적으로 위험해 보입니다. 아스타는 프리젠에게 동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해 두었으며 이 때문에 프리젠의 몸에 그 고통을 하나하나 재현하는데 시간을 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스타가 자신에게 하려는 짓을 즐길 것이라는 암울한 깨달음에 프리젠의 얼굴에는 눈물과 땀이 흘러내립니다. 2시간 후 제이라는 마침내 시험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수행원들에게 학생들을 찾아 구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고대 마법을 깨는데 2시간이 걸린 것에 화가 나 있고 동시에 학생들을 한 명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조수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달려와 시스템 코어를 보여주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복구되었고 모든 마법이 제거되었다고 밝힙니다. 그러자 제이라는 조수들에게 침입자를 잡는 것보다 학생들을 구출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침입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공지도 원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학생의 소재가 파악되자 제이라는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그녀는 2시간 넘게 공격을 받았는데도 그 과정에서 죽은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파룬이 제이라에게 연락해 내부 통제실에 접근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통제실에서 본 것을 보여주고 제이라는 통제실에 누워있는 두 구의 훼손된 시체를 보고 경악합니다. 제이라는 누가 그런 잔인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다가 갑자기 며칠 전에 보았던 아스타의 프로필을 떠올립니다. 제이라는 뒤를 돌아보고 결국 아스타와 눈이 마주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는 아스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 학장도 나타나서 최대한 빨리 와야 했다고 말합니다. 제이라는 학장이 대륙 동부 외곽에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도착했다는 것에 놀랍니다. 반면에 학장은 제이라가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한 것에 만족합니다. 동시에 학장은 아스타가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침입자들을 처리했다는 제이라의 보고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마법사에게는 신마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항상 예고 없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신마라는 것은 결코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해결사로서의 전생에서 항상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아스타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지된 마법에 의해 동료가 죽은 것이 그를 정말로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결국 그 분노를 묻어버렸습니다. 적어도 이것이 그가 시련의 회랑에서 프리젠과 마주치기 전까지 생각했던 것이었고 그 만남은 결국 그가 내면에 담아두었던 모든 감정을 해방시켰습니다. 아스타는 가슴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으니 아스타는 홍염의 비급서를 흡수하기 시작할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가 전생에 마스터한 비술은 해결사들에게 주어지는 무속성 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염과 같은 속성 비술을 배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첫 단계를 반복해서 읽었고 동시에 모든 것이 제대로 느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말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마나 회로가 천원 신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단순히 홍염 회로를 통해 마나를 순환시키는 것만으로는 화속성 마나만 부여되므로 심상의 형태를 신중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아스타는 비급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고 마나를 흡수하기 시작하며 그의 심장에 불꽃을 피워 손을 통해 타오르게 합니다. 발현을 끝낸 후 그는 주문 압축에 들어간다. 그는 곧 평소의 무속성 마나보다 몸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치
마침내 일부를 성공적으로 흡수하려 하고 아스타는 이제 파론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믿는다. 그는 마침내 기본 기술에 화염 속성을 추가한 것을 기뻐한다. 그가 마기를 끝내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하고 있을 때 건물 밖에서 엄청난 기척을 느낀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사람이 자신을 부르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스타는 망설이지 않고 건물 밖으로 나선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엔 늙은 드워프, 바로 학장이 있었다. 학장은 아스타가 화염 마법사를 깔끔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제이라가 왜 의심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말한다. 그는 아스타가 보통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아스타는 그를 무심코 교장이라고 부르지만 노인은 대신 학장이라고 부르라고 제안한다. 갑자기 학장이 몸에서 엄청난 양의 기운을 방출하자 아스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전직 해결사로서 두려움이라는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간신히 버텨냈고 학장은 마침내 입을 열어 아스타에게 자신이 아카데미의 최고 권위자이며 존경과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아스타는 즉시 학장에게 고개를 숙이고 목청껏 인사를 건넨다. 그러자 학장은 목소리를 낮추라고 재촉한다. 원하는 만큼 소리쳐도 되지만 주변의 소리를 차단했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아스타는 노인의 직관력에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한다. 아스타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고 했지만 학장이 이미 한 수 앞서 있었다. 아스타는 학장에게 왜 왔는지 묻고 그는 질문이 있어서 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대답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바로 그때 학장이 자리에 앉으려 하자 엄청난 압박감이 방출되어 아스타는 무릎을 꿇고 만다. 학장은 제이라가 아스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했으며 자신은 그것이 무엇이든 흥미가 있다고 아스타에게 말한다. 아스타는 학장의 강력함에 완전히 압도당하며 대강당에서 제대로 연설도 못하던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아스타는 학장이 그 자체로 괴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스타는 학장이 데클란과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아스타는 학장의 만화 흐름을 뚫고 그것을 끊어낼 방법을 찾는다. 학장의 영향력 에서 벗어난 아스타는 그가 시련의 회랑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학장에게 알린다. 학장은 아스타가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는 것에 놀라고 아스타는 숨길 가치도 없다고 대답한다. 아스타는 비밀로 남기를 바랐겠지만 동시에 숨기기에는 너무 큰일이다. 이 말을 하며 아스타는 학장에게 알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묻는다. 아스타는 학장의 태도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진지했다가도 어느새 미소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학장은 질문을 할 테니 아스타를 두들겨 패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 대답할 수 있는 것에 자유롭게 대답하라고 말한다. 두 사람이 합의하자 아스타는 자리에 앉아 학장이 할 말을 듣는다. 하지만 아스타는 학장이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비유를 사용한다. 그는 와이번이 사냥당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결국 학장의 주의를 끈다. 이로 인해 학장은 자신들의 상황을 전쟁터에 비유하며 아스타에게 자신을 선배로 여기지 않으면 기절시켜 버리겠다고 말한다. 아스타는 순순히 학장에게 고개를 숙여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학장은 그의 순종적인 태도를 칭찬한다. 서로 뜻이 통하자 학장은 맹렬한 기운을 내뿜으며 아스타에게 왜 침입자들을 그렇게 잔인한 상태로 두었는지 묻는다. 아스타는 학장의 분노가 자신이 아닌 침입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란다. 아스타는 학장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는다. 학장은 침입자들과 그들의 후원자들을 박살낼 것이라고 대답한다. 게다가 그는 황제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승인을 내려줄 것이라고 아스타에게 확신시킨다. 그는 또한 옛 동지들을 모을 계획이며 아스타는 이 말을 듣고 그가 한때 함께 싸웠던 전쟁 마법사나 기사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알아챈다. 이로써 그는 그들이 평범한 세력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아스타는 모든 것이 데클란으로 기결된다고 대답하지만 학장은 아스타의 허튼 소리를 간파한다. 아스타는 학장의 예리함에 감탄한다. 모든 것을 데클란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스타는 마침내 실토하며 범인이 바이마르라고 밝힌다. 학장은 그 두 사람이 바이마르 가문 출신인지 다그치지만 아스타는 그중 한 명은 마도 공학자인 프리즌이라고 말한다. 학장은 아스타에게 이에 대한 물적 증거가 있는지 알고 싶어하고 아스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떠먹여줘야 하냐고 물으며 그를 놀린다. 학장은 아스타가 얼마나 무례한지 믿을 수 없다. 그는 아스타에게 바이마르와 프리즌에 대해 어떻게 아는지 묻는다. 아스타는 학장에게 모든 것을 차분하게 설명한다. 결국 아스타는 자신의 핵이나 마도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대답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타는 학장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느낄 수 있었다. 학장은 분을 사귄 후 아스타가 탑을 짓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스타에게 1층의 모든 책장을 기꺼이 채워주겠다고 말한다. 아스타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학장의 협조에 감사한다.
학장은 아스타에게 부탁 하나를 들어주면 입장권을 주겠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스타는 곤경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깨닫는다. 학장은 아스타가 걱정하는 것을 이미 알고 그에게 기운을 내라고 재촉한다. 그는 부탁은 나중으로 미뤄도 된다고 말하고 마계를 구축하는 아티팩트 위로 뛰어오른다. 학장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공간 차단 능력 때문에 아스타가 짓고 싶어하는 도서관에 유용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아스타는 이 점에 대해 반박할 수 없다. 아티팩트는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아카데미 교수들도 뚫기 어려워했기 때문에 아스타는 탑을 방어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마도공학에 대해 그다지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학장은 그에게 이 문제에 대해 제이라를 찾아가 보라고 말한다. 학장은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 자신이 말을 잘 해놓겠다고 아스타를 안심시킨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달리 제이라는 그의 정체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학장은 만약을 대비해 꾸며낸 이야기를 생각해낸다. 다음날 아스타가 공부하고 있을 때 데미안과 챔비가 나타난다. 그는 일주일 만에 두 사람이 얼마나 살이 쪘는지 보고 충격을 받는다. 아스타는 학생들이 챔비와 데미안과 더 가까워진 것을 보고 놀란다. 챔비는 아스타에게 시련의 회랑에서 그가 제공한 팔찌 정보 덕분에 모두가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들은 선물로 영약을 받기도 했고 그들의 부모님도 도와주었다. 챔비는 아스타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아스타는 챔비가 스스로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다. 아스타는 챔비에게 그 변화를 만든 것은 바로 너 자신이라고 말한다. 아스타는 챔비에게 데미안이 시련의 회랑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 챔비는 데미안이 식물 계열 마법으로 골렘을 묶어 부릴 수 있었다고 대답한다. 기본적으로 그는 골렘들을 조종했고 그들에게 케르베로스 2로부터 3호까지의 이름을 붙였다. 챔비가 막자리에 앉아 아스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려 할 때 제이라가 나타나 아스타에게 당장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말한다. 아스타가 사무실에 도착하자 제이라는 그를 왜 불렀는지 아느냐고 묻는다. 아스타는 상담 때문에 부른 것은 아닐 거라고 확신한다고 간단히 대답한다. 제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를 확인해준다. 기본적으로 학장은 그녀에게 아스타가 옛 전쟁 마법사의 후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사건의 배후가 바이마르라는 것도 들었고 아스타는 데클란을 포함해 그들 모두 쓰레기라고 말하며 이를 긍정한다. 아스타는 학장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에 감탄한다. 학장은 위장 신분으로 블란도르의 주의를 끄는 대신 정체를 숨긴 채 대륙을 떠도는 옛 전쟁 마법사의 후손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기본적으로 그 전쟁 마법사는 데클란과 바이마르에게 원한이 있고 아스타는 이것이 자신의 주된 목표와 일치하기 때문에 동의한다. 제이라는 이 모든 일에 허점이 있지만 학장이 이미 그녀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캐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아스타가 아카데미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줄 것이라고 아스타를 안심시킨다. 갑자기 아스타는 제이라의 풍만한 가슴을 쳐다보며 그녀가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고 말의 분위기를 띄운다. 제이라는 처음에 화를 내지만 스스로를 진정시킬 방법을 찾는다. 그녀는 아스타가 단지 자신을 칭찬하려는 것이라고 믿고 침착하게 그것을 받아들인다. 제이라는 회랑에서 학생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의 덕분이라며 아스타를 칭찬한다. 바로 그때 아스타는 제이라에게 도서관을 설립할 계획에 대해 말하고 출판물 형태로 그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제이라는 망설임 없이 찬성한다고 말하고 아스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는 이것으로 기본적으로 원했던 세 가지 학문적 유대를 맺었다. 제이라는 이어서 본론인 아티팩트로 넘어가 그것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그에게 말한다. 제이라는 위험이 따르긴 하지만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주로 그 건틀릿을 손에 넣고 싶어할 악당들에 대해 걱정한다. 그리고 이 말은 그녀가 금지된 마법 결사인 살바티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스타는 이 비밀 결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제이라는 그 비밀 결사가 금단의 마법을 마스터한 자들의 연합이라고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각자 다르게 움직이지만 목표는 하나이며 그것은 바로 마계를 재창조하는 것이다. 그녀는 프라이젠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든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살바티움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 프라이젠이 죽었기 때문에 제이라는 비밀 결사가 아티팩트를 회수하기 위해 아스타를 노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제이라는 그들이 데클란 가문과 필적할 만큼 끈질기다고 밝힌다. 그녀는 아스타에게 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가 죽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아스타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흥분하는데 구원회와 싸울 생각에 기쁨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을 찾아내 지옥으로 쳐넣을 계획이다. 제이라는 아스타의 얼굴에 떠오른 기묘하고도 위험한 표정을 보고 놀란다. 바로 그때 아스타는 건틀릿을 꺼내 제이
제이라에게 건네며 그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달라고 말한다. 제이라는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그때 갑자기 조교 중 한 명이 잔뜩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에 뛰어들어온다. 그는 데클란 가문의 가주 파론이 막 아카데미에 도착했다고 밝히고 이 소식은 아스타의 온몸에 충격의 파도를 일으킨다. 아카데미 전체가 즉시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학장은 모두에게 각자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한다. 학생들은 기숙사로 돌려보내지고 보안은 강화된다. 학장, 파룬, 그리고 제이라는 아카데미에서 데클란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린다. 학장은 위대한 업적 덕분에 30세의 가주가 된 데클란을 처음 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데클란이 가주가 된 후 그의 잔혹행위가 더 심해졌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장은 이것을 근거로 데클란에게 반응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동시에 학장은 데클란이 아카데미 안으로 말을 타고 들어오는 사실에 불쾌해한다. 아무리 명망이 높은 사람이라도 걸어야 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데클란은 마침내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도착해서 때가 되었냐고 묻는다. 학장은 이에 혼란스러워하며 데클란에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데클란은 시련의 회랑 공격에 대해 들었다고 언급한다. 학장은 데클란에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며 같은 기세로 맞받아친다. 학장은 데클란 가문이 배후라는 사실에 분노하지만 데클란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한다. 바로 그때 데클란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아카데미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왔다고 밝힌다. 데클란은 공격의 배후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잡았는지 이야기하며 자신의 포켓 스페이스를 공개한다. 그의 포켓 스페이스 안에는 공격의 배후에 있던 자들의 머리가 놓여 있었고 그는 바이마르가 주모자였다고 말한다. 데클란은 바이마르와 그의 자식들까지 몰살하여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말한다. 한편 아스타는 옥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데클란이 바이마르를 죽인 것에 놀라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다는 점을 걱정한다. 그가 바이마르와 데클란에 대해 언급한 유일한 사람은 학장뿐이었는데 데클란이 바로 다음날 나타난 것이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운인지 아니면 데클란이 정말 치밀한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타는 아직 데클란이 자신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지만 이번 생에서 마침내 그에게 다가갈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며칠 후 아카데미는 늘 그랬듯이 평소의 즐거운 생활로 돌아갔다. 하지만 파로는 지난 방문 때 어떤 일을 벌여놓았다. 그는 데클란 가문의 직계 혈통을 아카데미 학부생으로 보낼 계획을 언급했다. 기본적으로 그는 명문가에게만 허용되는 인질카드를 사용하려는 것이다. 마치 그와 황실이 계획이라도 한 듯 황실은 3학년의 입학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며 아스타는 다음 해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학교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피스티니키 축제가 열렸다. 이것은 전쟁 시대에 동원되었던 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한 승전 축제이다. 아스타는 아카데미가 시련의 회랑 사건을 전쟁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이것이 분위기를 전환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분위기를 더욱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 아카데미는 음주를 허용했고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자유를 제공했다. 데미안조차 용병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 바로 그때 시상식이 곧 열릴 것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참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현자의 전당 앞에 모이라는 지시가 내려진다. 데미안은 관심이 없었지만 아스타는 그를 꼭 끌고 간다. 아스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시상식에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학장의 연설이 끝나고 시상식이 진행된다. 수상자들은 이름이 불리면 무대로 올라오라는 안내를 받는다. 명단의 첫 번째 인물은 달리아, 그 다음은 데미안, 그리고 에블린이다. 첸비와 아스타도 있다. 5명이 무대로 걸어가는 동안 아스타는 에블린이 도대체 무엇을 해서 상을 받게 되었는지 의문을 품는다. 아스타는 전생에서도 그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에블린에 대해 걱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타는 그녀가 시련의 회랑 사건 동안 상을 받을 만한 주목할 만한 일을 했을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아스타가 상을 받을 차례가 되자 그는 비싼 상자에 담긴 최상급 엘릭서를 받았고 학장이 직접 수여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아스타와 친구들은 그날 밤늦게까지 학교를 돌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학교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터뜨렸다. 아스타는 그것을 돈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도서관을 짓는 날에 불꽃놀이를 할 계획이다. 아스타는 탑 꼭대기에 머물며 땅을 내려다볼 계획이다. 아스타의 계획은 일주일 내내 지속되는 축제를 열고 그 후에 현자 등극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다음날 아침 학장은 자신의 흰 올빼미를 통해 아스타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학장은 아스타에게 늘 만나는 장소에서 만나자고 말하고 아스타는 즉시 창문 밖으로 몸을 날려 약속 장소로 향한다.
그 장소는 과거의 해결사들이 사용했던 버려진 건물이다. 이곳은 기본적으로 아카데미 내에서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기에 완벽한 장소이다. 아스타는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학장이 건물을 깔끔하게 단장해 놓은 것에 놀란다. 자리를 잡자 아스타는 노인에게 왜 이른 아침에 자신을 불렀는지 묻는다. 그러자 노인은 그가 자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고 상기시킨다. 그제야 아스타는 도서관 출입증을 얻기 위해 부탁 하나를 들어주기로 했던 것을 깨닫는다. 학장은 그 부탁이 쉬운 것이라고 밝힌다. 기본적으로 학장은 아스타가 자신의 친구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 편지를 받기 전부터 아스타는 이것이 좋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 아스타가 학장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자 그는 목적지가 목표물이 숨어있는 해멀은 대삼림이라고 밝힌다. 아스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데 해멀은 대삼림은 고대부터 보존되어 왔으며 수많은 몬스터와 마법 재료들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아스타는 학장이 그런 곳에서 누군가를 찾으라고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학장은 그곳에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으니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그를 놀린다. 그는 몇 군데의 베이스 캠프를 확인해보면 분명히 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스타는 위험에 대해 걱정한다. 그리고 그가 불평을 하려는 순간 학장은 미리 준비해 둔 것이 있다는 말을 잊었다며 말을 끊는다. 학장은 아스타 앞에 목록을 놓았고 아스타는 할 말을 잃었다.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이 정말 비싸고 희귀한 것들이었다. 학장은 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고 묻지만 아스타는 재빨리 말을 삼키고는 그 임무를 맡겠다고 학장에게 말한다. 기본적으로 임무에 대한 보상이 너무나 커서 아스타가 거절할 수 없었다. 아스타는 최근에 받고 있는 보상의 수준에 그야말로 압도당한다. 게다가 그는 이라 케인 공방 아티팩트 제작권을 얻었는데 이것은 귀족 가문조차 한 발 물러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명망 높은 공방의 제작권이다. 이 모든 것 덕분에 아스타는 학장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다. 학장은 그 목표 인물을 아카데미로 다시 불러올 계획이 있었다고 밝힌다. 그리고 마계와 데클란의 소동으로 학장은 마침내 그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친구가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해서 학장은 아스타가 그곳으로 가서 그 친구의 개인적인 일을 해결하는 것을 돕기를 원한다. 결국 아스타는 회의를 떠나기 전에 임무에 대한 더 많은 보상을 짜내는데 성공했다. 회의가 끝난 후 아스타는 다음 계획을 생각한다. 그는 처음에 최상급 엘릭서를 사용하여 마나 용량을 늘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제 3개나 가지게 되었으니 마나 용량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에테르를 통해 달성되는 기사의 강화 신체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기술, 즉 모노림즈라고 알려진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론 내린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스타 같은 사람이 전생의 해결사로서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기술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아스타는 자신이 가진 허약한 몸을 마침내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한다. 그는 자신이 마법사라는 사실에 황홀해하면서도 기사의 능력까지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들떠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스타는 자리에 앉아 최상급 엘릭서 중 하나를 흡수하기 시작한다. 그는 똑같은 호흡법을 따랐지만 이번에는 최상급 엘릭서의 마나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자신의 몸에 직접 쏟아부었다. 이로써 마나가 모든 관절, 근섬유, 신경세포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지 불과 1분 만에 아스타의 몸은 파이어 브랜드 덕분에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집중력을 유지하고 첫 번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는 마나 회로가 아닌 온몸으로 마나를 순환시키며 천천히 계속 움직입니다. 이어서 그는 마나를 근섬유에 주입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극한까지 밀어붙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몸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어느 순간 그는 멈출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더 나아갑니다. 그는 몸에 남은 마지막 한 올의 에너지까지 쥐어짭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모노림스를 획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도달하고자 했던 목표를 넘어섰다고 믿습니다. 비록 그의 내구력이 그 출력을 완전히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는 자신의 강화된 육체가 기사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꽤 자신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마침내 성장기에 도달하면 기사들에게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스타는 자신의 신체 재생 능력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을 베고는 상처가 15분 정도면 아물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는 그의 전생에서 보통 걸리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상처는 순식간에 아물었고 이는 결국 트롤 수준의 재생력이 되었습니다. 아스타는 어쩌다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얻게 된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왠지가 준 치유의 빛 마도서를 더하면 블렌더의 괴물 데미안처럼 거의 무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핏방울에서 희미한 마나의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가 그것을 제어하려 하자
놀랍게도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고 이는 그의 피가 만화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이 제대로 해낸다면 블렌더 가문의 치유술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도서에는 살과 피를 재생하는 증식 공식이 있는 듯했고 아스타는 이에 대해 렌지와 이야기해 볼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녀석과는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 생각을 버립니다. 아스타는 곧 학부모 상담차 방문할 렌시에게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잠시 후 렌시가 나타나 아스타와 데미안이 무사한 것에 안도감을 표합니다. 그녀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지만 데미안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러자 렌시는 가모가 지난번에 데미안이 제안했던 블렌더, 호수공사 및 동상 디자인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힙니다. 렌시는 그 제안이 상세했지만 가모가 승인하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이미 들떠있던 데미안은 충격을 받지만 렌시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데미안에게 아카데미 중간평가에서 전체 16위 안에 들면 자신이 그를 대신해 가모와 이야기할 때 유리한 입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스타는 그녀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렌시의 속셈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렌시는 데미안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스타와 챔비가 도와줄 테니까요. 이어서 렌시는 두 사람에게 데미안을 도와주면 푸짐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스타는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에게는 증식 공식이 필요하고 렌시가 유일한 방법이기에 그들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아스타는 렌시에게 돕겠다고 확언합니다.